동식 씨, 우리 남은 여생은 같이 걸어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62까지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고 벌어온 돈을 사치 한 번 없이 아껴온 시간을 이제는 사람 곁에서 쓸 수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저보다 8살 어린 여자가 제 허리 아픈 날을 먼저 알아챘고 밥은 먹었냐고 물었고 혼자 늙지 말자고 했으니까요. 그러니 믿었습니다. 믿고 싶었던 게 아니라 정말로 믿었어요. 그런데 재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일들이 하나씩 겹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울리는 전화, 자꾸만 생기는 급한 사정, 낯선 이름이 우리 집안으로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오기 시작한 것도요. 저는 그때마다 가족이니까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이런 생각이 납니다. 여생을 함께 걷자던 그 말은 대체 언제부터 제 전 재산을 향한 말이었을까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고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그곳에 행복이 닿길 바라겠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 데는 익숙했습니다. 퇴근하고 불 꺼진 집에 들어가 냉장고 문 열고 어제 담가둔 김치 꺼내고 찬밥 한 공기 데워 식탁에 놓는 게 습관이 된 지 오래였어요. 뭔가 부족하다고 느껴본 적도 별로 없었습니다. 배는 채워지고 다음 날 일어나면 또 하루가 왔으니까요. 그렇게 사는 게 그냥 제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외로웠던 건지 아니면 그냥 사람 온기에 너무 오래 익숙하지 않았던 건지는 솔직히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그날 그 여자가 제 허리를 먼저 알아챘을 때 뭔가가 움직였다는 거예요. 오래된 기계 부품처럼 굳어 있던 데서 무언가가 삐걱하고 돌아가기 시작한 느낌이랄까요? 저는 62까지 조선소 하청과 설비 보수 일을 했습니다. 몸으로 때우는 일이었어요. 무거운 걸 들고 좁은 데 기어 들어가고 여름엔 쇳덩이 열기 속에서 땀을 쏟았습니다. 은퇴하고 나서도 가만히 있질 못하고 건물 관리 일을 맡았어요. 큰 돈은 아니었지만 앉아서 받는 돈이 손에 안 익었거든요. 몸을 써야 제대로 번 것 같은 기분이 들었으니까요.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사치를 부려본 적이 없습니다. 옷도 신발도 오래 신고 외식은 국밥집이면 충분했고 여행이라는 건 딸 지연이 어릴 때 바다 한번 데려간 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 적금도 차곡차곡 쌓였고 퇴직금 일부도 건드리지 않고 뒀고 혼자 살던 소형 아파트도 정리하면 얼마가는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많은 건 아니었지만 평생 허투루 쓰지 않아서 모은 돈이었어요. 그게 자랑은 아니어도 그냥 저한테는 버텨온 시간이었습니다. 복지관 문화 강좌가 끝나고 근처 국밥집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워낙 오래 일하다 보니 허리 한쪽이 늘 결려서 앉을 때 자연히 손을 짚게 됩니다. 그날도 별 생각 없이 그러고 있었는데 맞은편 자리 여자가 말없이 의자 하나를 당겨줬어요. 요란하게 어디 불편하세요? 하는 것도 아니고 눈을 마주치며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자연스럽게 당겨줬어요. 마치 오래 알던 사람처럼. 저는 순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고맙다고 했고 잠깐 눈이 마주쳤고 그게 다였습니다. 국밥 한 그릇 먹으면서 짧게 말을 몇 마디 나눴어요. 한서윤이라고 했습니다. 저보다 8살 아래였고 요란한 구석 없이 또렷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고 그냥 차분하게 앉아있는 사람. 연락처를 주고받고 헤어졌습니다.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그 사람이 한 행동을 몇 번 다시 생각했어요. 의자를 당겨주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냐 싶겠지만 저한텐 오랜만이었거든요. 제 몸 상태를 먼저 알아챈 사람이, 먼저 뭔가를 해준 사람이. 그게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며칠 뒤였어요. 서윤 씨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그날 보니까 허리 많이 불편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게 좀 도움이 될까 해서요. 찜질팩이었어요. 택배로 보낸 게 아니라 직접 들고 왔습니다. 복지관 앞에서 잠깐 건네주고 바로 갔어요. 오래 있지도 않았고 차 한 잔 마시자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주고 갔어요. 저는 그 찜질팩을 허리에 대고 방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다가 눈을 감았어요. 이상하게 코끝이 찡했습니다. 허리가 따뜻해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인지는 그때도 몰랐어요. 그냥 오랜만에 누군가 챙김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크게 다가올 줄은 몰랐거든요. 그 뒤로 소윤 씨는 자주 연락했습니다. 밥은 먹었냐고, 날이 추워지는데 내복은 챙겼냐고, 이번 주 복지관 나오냐고. 요란하지 않고 끈적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연스러웠습니다. 억지로 맞춰주는 느낌이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인 것처럼요. 어느 날은 제가 냉장고를 열었더니 반찬 2통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언제 다녀간 건지도 몰랐어요. 냉장고 문 안쪽에 메모가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맵지 않게 만들었으니 허리약이랑 같이 드세요. 글씨가 작고 반듯했어요. 저는 그 메모를 꽤 오래 들고 있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기가 좀 그랬어요. 소윤 씨가 처음으로 저녁을 같이 먹으러 온 날이 있었습니다. 국을 직접 끓여서 냄비째 들고 왔어요. 된장국이었는데 냄새가 나는 순간부터 저는 이상하게 긴장이 풀렸습니다. 오래된 집 냄새 위로 국 냄새가 덮이는 게 왜 그렇게 낯설면서 익숙하던지요. 식탁에 수저를 꺼내다가 무심코 두벌을 집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잠깐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혼자 살면서 두벌을 꺼낸 게 언제였나 싶었거든요. 오래 생각하다가 결국 한 벌 다시 집어넣지 않고 그냥 뒀습니다. 그게 왜인지는 저도 몰랐어요. 소윤 씨는 그날 저녁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나이에 서로 인생을 바꾸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밥이라도 제때 먹고 아플 때 옆에 있어줄 사람. 그게 다예요. 말이 조용하고 무게가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저도 딱 그 정도를 원했거든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밥 한 끼 같이 먹을 사람. 불 꺼진 집에 먼저 들어가지 않아도 될 사람. 그게 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그렇게 정확하게 꽂혔겠죠. 그 뒤로 몇 달이 흘렀습니다. 같이 복지관도 다니고 가끔 시장도 걷고 날 좋은 날엔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기도 했습니다. 소윤 씨는 억지로 뭔가를 만들어내려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그게 제일 좋았어요. 누가 없는 시간보다 누가 옆에 있는 시간이 더 자연스러워지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순간부터는 소윤 씨 연락이 없는 날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재혼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딸 지연이는 빠르다고 했어요. 아빠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그 얘기야. 좀 더 알고 나서 해도 늦지 않잖아. 저는 지연이 말이 틀린 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도 그때 저는 이미 기울어 있었어요. 되돌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되돌리기가 무서웠는지도 모릅니다. 다시 혼자가 되는 게요? 재혼을 결심하고 며칠 뒤 소윤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동식 씨, 새로 시작하려면 짐을 좀 털어야죠. 당신 집도 오래됐고 제 전셋집도 계약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둘이서 새로 맞춰 들어갈 집을 알아보는 게 낫지 않겠어요? 서로 짐 싸들고 눈치 보면서 사는 건 좀 그렇잖아요.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어차피 재혼을 하면 합쳐야 하는 게 맞으니까요. 서로 눈치를 보는 것보다 새로 시작하는 게 낫다는 말도 틀리지 않았고요. 저는 그 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부동산 사무실을 같이 들렀고 새로 들어갈 전셋집을 몇 군데 봤습니다. 소윤 씨는 깔끔하게 잘 골랐어요. 동선도 보고 층도 따지고 햇볕 드는 방향까지 확인했습니다. 저는 옆에 서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그런 것보다는 소윤 씨가 자기 살 집을 고르듯 꼼꼼하게 보는 모습이 더 눈에 들어왔거든요. 이 사람이 진심이구나 싶었습니다. 집이 정해지자 서류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혼자 살던 소형 아파트를 처분해야 했어요. 보증금과 계약금을 먼저 맞춰야 했고 날짜도 빠르게 잡혔습니다. 저는 평생 살던 집 열쇠를 부동산에 맡기던 날 이상하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류 봉투를 들고 은행으로 갔어요. 창구 직원이 잔액 화면을 보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큰돈 움직이시네요. 저는 괜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같이 살 사람이 생겨서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던 순간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설레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인지는 그때 구분하지 못했어요. 그냥 믿었습니다. 국 한 그릇 끓여주던 그 손을, 제 허리를 먼저 알아채던 그 눈을,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재혼하고 보름쯤 지났을 때였어요. 서윤 씨 휴대폰이 밤마다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전화인 줄 알았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 울리는 전화가 며칠째 이어지길래 저는 서윤 씨 지인 중에 야행성인 사람이 있나 보다 싶었어요.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재혼한 지 얼마 안 됐고 서로 살던 방식이 다른데 밤 전화 한 번 가지고 뭐라 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그냥 먼저 자는 척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전화는 끊기지 않았어요. 서윤 씨는 받을 때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문을 닫고 짧게 통화를 마치고 나오면 표정이 조금 달라져 있었어요. 뭔가를 억누르는 얼굴이랄까요? 저는 그때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재혼한 사람한테 밤 전화 누구야 하고 다그치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그냥 때가 되면 말하겠지 싶었어요. 때는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어느 밤이었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서윤 씨가 싱크대 앞에 그냥 서 있었습니다. 고무장갑을 낀 채로 벗지도 않고 그냥 서 있는 거예요. 물은 잠겼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것 같은 자세였습니다. 저는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다가갔어요. 무슨 일 있어요? 서윤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울지는 않았어요. 눈이 좀 붉었는데 소리 내서 운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꾹 눌러 참은 얼굴이었어요. 준호 때문에요. 준호는 서윤 씨 아들이었습니다. 자동차 외형복원 가게를 한다고는 들었어요. 재혼 전에 한번 짧게 인사를 나눴는데 예의 바르고 조용한 인상이었습니다. 그때는 특별히 신경 쓸 게 없어 보였어요. 가게 임대료가 석 달째 밀렸대요. 거래처 대금도 엉켜서 차를 빼지도 못하게 됐다고 하고요. 이번 달만 어떻게 넘기면 된다는데. 서윤 씨는 말을 다 잊지 못했습니다. 당신 돈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엄마라서 모른 척을 못하겠어요. 이번 달만 넘기면 된다고 하는데 저한테도 지금 손에 쥔 게 없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현관 쪽을 봤습니다. 걸려있는 점퍼가 눈에 들어왔어요. 별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닌데 손이 먼저 점퍼 쪽으로 갔습니다. 자연스럽게요.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 순간이 이상했어요. 돈 얘기를 꺼낸 건 서윤 씨였는데 움직인 건 저였거든요. 그 구조가 그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요? 서윤 씨가 숫자를 말했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적금 깰 것도 없고 ATM에서 뽑으면 되는 액수였습니다.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번 한 번이면 끝난다고. 가게가 한 달만 버티면 정리된다고 하니까 이번 한 번이면 충분하겠지 하고요. 다음 날 준호를 만났습니다. 가게 셔터가 반쯤 열려 있었어요. 안을 들여다보니 범퍼 몇 개가 세워져 있고 페인트통이 구석에 쌓여 있고 작업대 위엔 영수증 묶음이 어수선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제대로 돌아가는 가게라기보다 멈춘 가게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넘겼습니다. 어려운 시기가 있는 거지 가게가 다 이럴 때가 있지 하고요. 준호는 저를 보자마자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저도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지 않았는데요. 그 한마디가 저를 무장해제 시켰어요. 죄송하다는 말, 드리고 싶지 않았다는 말.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냉정해지겠어요. 저는 ATM 앞에 서서 돈을 뽑으며 잔액을 한번 봤습니다. 아직 버틸 만한 숫자였어요. 그래서 더 쉽게 꺼냈습니다. 잔액이 넉넉할 때는 내는 게 별로 아프지 않거든요. 그게 함정인 줄 그때는 몰랐습니다. 봉투를 건네고 돌아서는데 준호가 뒤에서 말했어요. 다음 달엔 꼭 갚겠습니다. 거래처 대금만 들어오면 바로요. 저는 손 한번 흔들고 왔습니다.
갚는다는 말을 굳이 믿거나 안 믿거나 한 게 아니라 그냥 그 말 자체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가족이 된 사람 아들한테 이자 받을 것도 아니고 돌려받을 걸 기대하고 준 것도 아니라고 스스로 정리했습니다. 그게 편했거든요. 딸 지연이한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또 걱정할 게 뻔했고 저도 그 대화가 피곤했어요. 아버지 재혼이 빠르다고 이미 한 번 말한 애였으니까요. 이번에도 또 그 얘기 나올까봐 그냥 혼자 정리했습니다. 이 정도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주였습니다. 서윤 씨가 저녁 먹다 말고 조심스럽게 운을 뗐어요. 준호 가게 건물주가 이번 달 말까지 밀린 임대료를 다 내지 않으면 명도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이번 달에 넣어준 돈은 거래처 대금 막는데 먼저 쓰게 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임대료는 아직 해결이 안 됐다고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아까 준 건요? 그게 먼저 급한 데가 있어서요. 동식 씨, 이번 한 번만 더요.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이번 한 번. 지난번에도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은 말이 나왔어요. 저는 그걸 이상하게 여기면서도 또 그냥 넘겼습니다. 집에서 밥 먹다 돈 얘기를 길게 끌고 싶지 않기도 했고 서윤 씨 표정이 또 그 싱크대 앞 얼굴이었거든요. 소리 없이 참는 얼굴. 저는 그 얼굴에 약했어요. 두 번째 봉투가 나갔습니다. 그날 밤에 지연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아빠 요즘 잘 지내? 얼굴 한번 봐도 돼? 저는 잠깐 화면을 보다가 바쁜 거 끝나면 보자고 답했습니다. 바쁜 거라고 할 만한 게 딱히 있지도 않았는데요. 그냥 그렇게 썼어요. 그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윤 씨가 이번엔 낮에 전화를 했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준호가 거래처 사장한테 직접 찾아가서 협의를 했는데 밀린 대금 일부를 이번 주 안에 넣어야 한다고 했어요. 안 그러면 거래처 사장이 법적으로 가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저는 전화를 받으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였어요. 재혼한 지 한 달이 채 안 됐는데 이번 한 번만이라는 말이 세 번 나온 겁니다.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잠깐 맴돌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또 이렇게 생각했어요. 가게가 완전히 정리되면 끝나겠지. 지금 고비를 못 넘기면 더 크게 터지니까 지금 막는 게 낫겠지. 그날 오후 은행에 갔습니다. 세 번째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날 저녁에 지연이한테서 또 문자가 왔어요. 아빠, 나 그냥 궁금해서. 혹시 돈 쪽으로 뭔가 움직이는 거 있어? 저는 화면을 오래 봤습니다. 어떻게 알았나 싶었거든요. 말한 적도 없는데. 무슨 소리야? 별거 없어. 짧게 답하고 전화기를 뒤집어 놨습니다. 그런데 지연이는 다음 날 직접 왔어요. 제가 사는 전셋집 앞에 차를 세우고 잠깐 이야기 좀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서윤 씨한테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하고 차에 탔어요. 지연이는 핸들을 잡은 채로 앞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를 보지 않았어요. 아빠, 사람 좋은 거랑 돈 섞이는 건 다른 문제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뜸을 들였습니다. 차 안이 조용했어요. 바깥에서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만 났습니다. 가족이 됐는데 그럼 모른 척하냐? 지연이가 핸들을 살짝 쥐며 말했어요. 가족이면 더 조심해야지. 아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 건 알아. 근데 아들 문제까지 아빠가 막아주는 건 다른 얘기잖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대답하기가 싫었어요. 맞는 말인데 인정하면 뭔가 무너질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이 재혼이, 이 선택이, 이 기대가 흔들리는 것 같아서요. 됐다. 그냥 가라. 지연이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저는 차 문을 열고 내렸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차가 떠나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잠시 거기 서 있었어요. 바람이 좀 쌀쌀했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었는데 아까 은행에서 받아온 출금 영수증이 구겨져 있었어요. 꺼내지 않고 그냥 다시 밀어 넣었습니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윤 씨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왔어요?
저는 그냥 바람 좀 쐬고요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이번 한 번이 3번이 됐고 3번 동안 지연이와 처음으로 금이 갔습니다. 그게 머릿속에서 같이 돌았어요. 잠이 들려고 눈을 감으면 지연이 차가 떠나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뒤 서윤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전셋집 쪽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전셋집 얘기가 나온 건 준호 가게 문제가 아직 채 가라앉지도 않은 때였습니다. 저는 그때 이미 3번 돈을 꺼낸 상태였어요.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액수였지만 한 번 꺼낼 때마다 뭔가 조금씩 달라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이번 한 번이라고 생각했는데 3번이 되고 나니까 이번 한 번이라는 말이 조금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도 저는 그냥 넘겼어요. 가게 문제가 마무리되면 끝나겠지 하고요. 그런데 서윤 씨가 꺼낸 건 가게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동식 씨, 제 전셋집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였어요. 서윤 씨가 식탁을 닦으면서 말을 꺼냈습니다. 행주질을 하면서 저를 보지 않고 말하는 방식이었어요. 뭔가 꺼내기 불편한 말을 할 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눈을 피하면서 손을 바쁘게 움직이는 거요. 보증금 일부를 먼저 맞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집주인 쪽에서 사정이 생겨서 계약 조건이 바뀌었고 짐을 빼는 날짜도 당겨졌다고요. 원래 계획보다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식탁 모서리를 봤어요. 그게 얼마나 돼요? 서윤 씨가 숫자를 말했습니다. 이번엔 가게 때와 달리 작은 액수가 아니었어요. 적금을 건드려야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잠깐 말이 없었어요. 서윤 씨가 행주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재혼만 안 했어도 이런 일에 당신 손 안 벌렸을 텐데. 말을 흘렸어요. 끝까지 잊지 않고 그냥 흘렸습니다. 저는 그 말 끝에 오히려 책임감이 올라왔어요. 이상하죠? 돈을 달라는 말도 아닌데 재혼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들으니 오히려 제가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든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참 교묘한 구석이 있었는데 그때 저는 그걸 몰랐어요. 어차피 우리 둘이 같이 살 집 구하려면 정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 전셋집도 빼고 내 집도 정리하고 새로 맞춰서 들어가면 되잖아요. 제가 먼저 그 말을 꺼냈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하면 왜 그 말을 제가 먼저 했는지 모르겠어요. 서윤 씨가 유도한 건지 제가 스스로 그 결론으로 달려간 건지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았어요. 다음 날 부동산 사무실 탁자 앞에 앉게 됐으니까요. 부동산 사무실은 동네 작은 가게였습니다. 창가에 매물 사진 몇 장이 붙어 있었고 안쪽 탁자엔 계약서, 양식이 놓여 있었어요. 사장이 자판기 커피를 2잔 내왔고 서윤 씨는 조용히 계약서를 살펴봤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서 서류 가장자리만 보고 있었어요. 도장을 찍기 전에 손끝에 땀이 찼습니다. 손바닥이 아니라 손끝이요. 서류 종이를 넘기는데 종이가 축축하게 젖을 정도였어요. 이상한 건 그 손끝 땀이 긴장 때문인지 불안 때문인지 구분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냥 뭔가 크게 움직인다는 신호 같은 것만 느껴졌어요. 도장을 찍고 나왔습니다. 서윤 씨는 밖으로 나오면서 잘 됐다고 했어요. 목소리가 한결 가벼웠습니다. 저는 그게 좋아 보였어요. 저 때문에 짐이 풀렸다는 게 뿌듯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그 뿌듯함이 참 허망하지만 그때는 진짜로 그랬습니다. 며칠 뒤 은행에 갔어요. 적금 만기가 아직 몇 달 남아 있었습니다. 중도 해지하면 이자가 대부분 날아가요. 창구 직원이 만기까지 기다리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라고 했어요. 저는 잠깐 뜸을 들였습니다. 그래도 해지했습니다. 지금 막아야 할 게 있으니까요. 퇴직금 잔액도 일부 정리했습니다. 조선소 퇴직하면서 받아둔 돈 중에 건드리지 않으려고 아껴뒀던 부분이었어요. 몸 아프면 쓰려고 나중에 어디 갑자기 목돈 쓸 일 있으면 쓰려고 남겨뒀던 거였는데 그걸 묶어서 같이 정리했습니다. 은행 대기실은 항상 비슷한 소리가 납니다. 번호표 뽑는 기계 소리,
번호 부르는 안내 방송, 창구에서 서류 넘기는 소리. 저는 그 소리들 사이에 앉아서 번호표를 들고 기다렸어요. 옆에는 노인 한 분이 통장을 정리하러 오신 것 같았고 반대편엔 젊은 여자가 서류 봉투를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한테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각자의 일로 와서 각자의 번호를 기다리는 곳이었습니다. 번호가 불렸고 창구 앞에 앉았습니다. 통장 정리 내역이 프린트로 나왔어요. 저는 그걸 받아들고 창구를 나왔습니다. 봉투 안에 접어 넣었어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면서 봉투를 꺼냈어요. 접힌 종이를 펼쳤다 접었다 했습니다. 숫자들이 줄지어 찍혀 있었는데 그 숫자들이 전부 마이너스 방향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쌓아온 시간들이 빠져나간 방향으로만 줄 서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종이가 날릴 것 같아서 양손으로 잡았습니다. 버스가 와도 한동안 못 일어났어요. 한 대 그냥 보냈습니다. 다음 버스를 기다리면서 그 종이를 다시 접어 봉투에 넣었어요. 봉투를 꽉 쥐었습니다. 그게 돈이 아니라는 걸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조선소에서 여름마다 쇳덩이 열기 속에 서 있던 시간들, 건물 관리 일 나가면서 새벽에 혼자 도시락 싸던 아침들, 사치 한 번 안 부리고 모아온 세월들, 그게 얇은 종이 몇 장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손에 쥔 봉투가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지연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을까 말까 잠깐 보다가 받았어요. 아빠, 나 지금 근처야. 잠깐 볼 수 있어? 저는 버스 안이었습니다. 오늘은 좀 피곤하다고 했어요. 지연이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용히 물었어요. 아빠, 요즘 돈 많이 움직이는 거 아니야?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을 지나치는 중이었어요. 왜 그런 소리 해? 그냥요. 아버지 통장 쪽으로 뭔가 자꾸 움직이는 것 같아서. 내가 내 통장을 어떻게 알아? 몰라. 그냥 느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세게 끄는 건 아닌데 더 이야기하기가 싫었어요. 지연이 느낌이 맞았거든요. 맞는 말을 들으면 더 불편한 법이잖아요. 며칠 뒤 지연이가 직접 왔습니다. 이번엔 집 앞이 아니라 제가 자주 가는 국밥집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리 연락도 없이요.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저는 보자마자 뭔가 작정하고 온 얼굴이라는 걸 알았어요. 지연이는 어릴 때부터 화가 나면 눈빛이 달라지는 애였거든요. 국밥집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가게 앞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지연이가 먼저 말했어요. 아빠, 그 사람 아들 문제 왜 아빠가 계속 막아줘? 재혼했으면 부부지 아빠가 왜 그 집 해결사야? 저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잠깐 있었어요.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야.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는 게 가족이잖아. 그게 처음 한 번이면 그렇지. 근데 계속이면 달라. 아빠 적금도 깼다는 거 알아? 저는 숨이 잠깐 막혔습니다. 지연이가 어떻게 알았는지는 몰랐어요. 말한 적이 없는데. 근데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하냐. 사람 사정은 살아봐야 아는 거야. 지연이가 입술을 닫았습니다. 반박하려다 참는 게 보였어요. 저는 그냥 일어섰습니다. 나 바쁘다. 아빠. 됐어. 걸어오는데 뒤에서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아빠가 그 사람 밀어내는 게 아니라 나를 밀어내고 있어.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근데 그 말이 등에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밥을 먹었는데 무슨 맛인지 몰랐어요. 서윤 씨가 무슨 일 있어요? 하고 물었고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고 답했습니다. 그날 밤 휴대폰을 봤습니다. 대화창 목록을 위에서 아래로 스크롤했어요. 서윤 씨 이름이 맨 위였고 그 아래 준호 이름이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한참 아래에 있었어요. 대화창 갱신이 오래된 순서였으니까요. 제가 얼마나 오래 연락을 안 했는지가 그 순서로 보였습니다. 지연이 이름을 눌렀다 다시 닫았습니다. 뭐라고 쓸지 몰랐어요. 미안하다고 쓰기엔 자존심이 걸렸고 아무 말도 안 하기엔 마음이 걸렸거든요.
결국 아무것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를 뒤집어 놓고 누웠어요. 천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정도쯤 막아주면 이제 가게 문제도 끝나겠지. 전셋집도 정리됐고 임대료도 막았고 거래처 문제도 어느 정도 됐다고 했으니까 이제 진짜 마무리가 되는 거겠지 하고요. 그런데 그때 어딘가에서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이번 한 번이 세 번이 됐을 때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번이 마지막이겠지 하고. 그런데 지금 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들기 전 준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떠올랐어요. 다음 달엔 꼭 갚겠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지났는지를 그제야 세어봤습니다. 다음 달은 이미 지나 있었어요. 갚은 돈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냥 잠들었어요.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냥 눈을 감을 수 있었다는 게요. 뭔가를 알면서도 외면하는 게 습관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준호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왔습니다. 초인종도 없이요. 언제 번호를 알려줬는지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초인종 없이 들어온 건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문이 열리고 준호가 신발을 벗으며 어머니, 저예요 하고 들어왔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다가 그 장면을 그냥 봤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그냥 뒀어요. 서윤 씨가 왔어? 하고 주방에서 나오는 게 너무 자연스러웠거든요. 마치 원래 그런 집이었던 것처럼요. 저는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밀번호를 언제 알려줬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제가 알려준 건지 서윤 씨가 알려준 건지도 몰랐습니다. 따져 물을 수도 있었는데 그러면 옹졸한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았어요. 재혼한 아내 아들이 집에 드나드는 걸 가지고 비밀번호 누가 줬냐고 따지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넘겼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이었습니다. 그러다 며칠에 한 번이 됐어요. 나중엔 거의 매일이 됐습니다. 준호가 드나드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냥 일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요. 어느 날 현관 신발장을 열었습니다. 제 작업화 옆에 준호 운동화가 들어와 있었어요. 크고 흰 운동화였는데 신발장 한 칸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잠깐 섰다가 그냥 닫았어요. 신발 하나 가지고 뭔 소리냐 싶었거든요. 그냥 넘겼습니다. 주방 컵장도 달라져 있었어요. 준호 커피잔이 생겼습니다. 머그컵인데 검은 바탕에 영어 글씨가 적힌 거였어요. 누가 사다 놓은 건지 아니면 준호가 들고 온 건지 몰랐습니다. 그냥 어느 날 거기 있었어요. 저는 그 컵 옆에 제 낡은 머그를 놓으면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안방 붙박이장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제 양복 한 벌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진 게 아니라 옮겨진 거였는데 안방 붙박이장에서 베란다 옷걸이 쪽으로 옮겨져 있었어요. 서윤 씨가 짐 정리하다 보니 자리가 좀 빡빡해서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러라고 했어요. 양복을 자주 입는 것도 아니고 베란다 옷걸이도 나쁘지 않으니까요. 그게 그렇게 대수로울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건 그 뒤로 베란다에 나갈 때마다 기분이 좀 이상했어요. 딱히 설명하기 어려운 기분인데 그냥 뭔가 밀려난 느낌이랄까요? 제 물건이 제 자리에 없다는 느낌요. 그런데도 아무 말을 안 했습니다. 식탁 위 대화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저와 서윤 씨 얘기로 시작되는 저녁이 있었어요. 오늘 어땠냐? 뭐 먹고 싶냐? 허리는 좀 어떻냐? 그런 말들이 식탁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준호가 자주 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식탁 위 대화가 바뀌었어요. 준호 가게, 준호 카드, 준호 거래처. 셋이 앉아 있는데 대화가 전부 준호 중심으로 돌았습니다. 저는 그 식탁에서 밥을 먹으면서 제 얘기를 거의 하지 않게 됐어요. 굳이 끼어들 자리가 없었거든요. 그냥 먹고 일어났습니다. 매번요. 마트에 간 건 서윤 씨가 장 좀 봐달라고 해서였습니다. 목록을 받아서 카트를 끌고 다녔어요. 오래 걸리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계산대 앞에 섰고
물건을 올려놓고 카드를 건넸어요. 기계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승인 거절이었어요. 직원이 다시 한번 해보세요 하며 단말기를 건넸습니다. 저는 카드를 다시 꽂았어요. 또 거절이 났습니다. 뒤에 사람이 2명 서 있었어요. 직원이 큰 소리를 낸 것도 아닌데 등 뒤에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목이 뜨거워졌어요.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 카드로는 됐어요. 영수증을 받아들고 계산대를 나왔는데 얼굴이 좀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카드가 안 되는 게 그렇게 창피할 일은 아닌데 저한테는 아팠어요. 평생 그런 일 없이 살았거든요. 카드 긁는데 거절 나는 일이요. 약국에 들렀습니다. 허리약을 사러요. 진열대에서 약통을 집어들었는데 가격표를 봤습니다. 2통을 사려고 했는데 1통만 집어들었어요. 괜히 계산이 됐습니다. 지금 이거 2통 사면 저녁에 또 뭔가 나갈 수 있고 다음 주에도 쓸 데가 생길 수 있고 그래서 1통만 샀습니다. 약봉지를 들고 약국을 나오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제 몸 약을 줄이고 있다는 게요? 허리가 아파서 약을 사러 온 건데 돈 계산하면서 1통만 산 겁니다. 생활이 무너지는 게 큰돈이 빠질 때가 아니라 이렇게 자기 약을 줄이는 순간부터라는 걸 약국 문을 나서면서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근데 그때도 저는 그냥 집으로 갔어요. 준호 가게를 완전히 정리하는 날이 왔습니다. 서윤 씨가 전날 밤에 말했어요. 동식 씨, 내일 준호 가게 짐 좀 빼야 하는데 같이 가줄 수 있어요?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돈이 한 번 더 들어갔어요. 밀린 비용을 정리하고 보증금 일부를 처리하고 이것저것 막는 데 썼습니다.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라고 서윤 씨가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을 몇 번째 듣는 건지는 세지 않았어요. 가게 앞에 도착했습니다. 셔터가 내려가 있었어요. 한쪽에 박스가 몇 개 쌓여 있었고 준호가 전화를 하면서 서 있었습니다. 서윤 씨는 안에서 종이 상자를 들고 나왔다 들어갔다 했어요. 저도 뭔가 거들려고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준호가 전화를 끊으면서 저를 봤습니다.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님은 잠깐 밖에 계시는 게 낫겠어요. 여기 잘 모르시잖아요. 별 감정 없이 한 말이었을 겁니다. 그냥 바쁘니까 저리 있으라는 말이었겠죠. 근데 그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여기 잘 모르신다는 말이요. 이 가게를 살린다고 제 돈이 들어간 건데 현장에선 모르는 사람 취급을 받은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뒤로 물러났습니다. 가게 옆 편의점에 들어가서 캔커피를 하나 뽑았어요. 문 밖에 플라스틱 의자가 있었습니다. 거기 앉았어요. 캔을 따지 않고 그냥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차가웠어요. 손이 떨리는 건지 캔이 차가운 건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가게 쪽을 봤습니다. 준호가 전화를 또 하고 있었어요. 서윤 씨는 상자를 날랐습니다. 둘이 바빴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서 그걸 봤습니다. 돈을 낸 사람은 저인데 그 현장에서 제일 바깥에 서 있는 사람도 저였어요. 캔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별 맛이 없었어요. 하늘이 흐렸는데 비는 안 왔습니다. 바람이 좀 불었고 편의점 간판이 삐걱거렸어요. 저는 거기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짐 정리가 끝나고 서윤 씨가 나왔어요. 고생했어요. 이제 다 됐어요. 저는 일어서면서 그래요 하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짐을 실으면서 저한테 짧게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는 길에 셋이 같이 차를 탔어요. 준호가 운전했고 서윤 씨가 조수석에 앉았고 저는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앞에서 둘이 낮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가게 짐 어디 맡기는지, 나중에 어떻게 할 건지.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거든요. 아니, 있었는데 꺼낼 자리가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피곤했어요. 뭘 해서 피곤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쳐 있었어요. 방에 들어가서 앉았는데 이 집에서 제 자리가 어딘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발장엔 준호 신발이 있고
컵장엔 준호 컵이 있고 식탁 대화는 준호 이야기가 돌고 안방 붙박이장엔 제 양복이 없고 그리고 가게 앞에선 밖에 나가 있으라는 말을 들었어요. 저는 이 집에 돈을 낸 사람인데 그날 저녁 준호는 같이 밥을 먹고 갔습니다. 서윤 씨가 차려준 밥이었어요. 저는 별 말 없이 먹었습니다. 준호가 수저를 내려놓으면서 말했어요. 이제 가게 문제는 정리됐으니까 좀 쉬어야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밥을 씹었습니다. 쉬어야겠다는 말이 이렇게 편하게 나오는구나 싶었어요. 준호가 나가고 나서 서윤 씨가 설거지를 했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텔레비전을 틀었는데 뭐가 나오는지 안 들어왔습니다. 리모컨을 들고 있다가 그냥 껐어요. 조용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서윤 씨 방에서 전화 소리가 났습니다. 서윤 씨가 설거지를 멈추고 손을 닦더니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반쯤 닫혔습니다. 처음엔 그냥 있었어요. 그런데 서윤 씨 목소리가 낮게 들렸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는 잘 안 들렸어요. 그러다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준호 목소리였어요. 방금 나간 사람인데 전화를 한 겁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한 문장이 들렸어요. 짧고 낮고 그런데 또렷하게요. 그 말 때문에 그날 밤 저는 오래 잠을 못 잤습니다. 그날 밤 들은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문이 반쯤 닫혀 있었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도 꺼져 있었고 물 흐르는 소리도 멈춰 있었으니까 집 안이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서윤 씨 목소리가 낮게 들렸어요. 무슨 말인지 다 들리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잠깐 사이가 생기더니 준호 목소리가 겹쳤어요. 스피커로 틀어놓은 것 같았습니다. 이제 진짜 더 나올 데도 없는데 나도 답답해. 서윤 씨 말이었어요. 그리고 준호가 받았습니다. 그럼 정리해야죠. 더 끌면 뭐해요?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뒤로 목소리가 낮아졌는지 아니면 제 귀가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은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두 문장만 들었습니다. 소파에 앉은 채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말이 돈 얘기인지 아니면 저를 두고 하는 얘기인지 사실 금방 알았습니다. 몰라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이 조금 떨렸어요. 리모컨이 옆에 있었는데 찝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었어요. 서윤 씨가 방에서 나왔을 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전화 왔었어요? 하고 물었어요. 서윤 씨가 응, 준호요. 별거 아니에요 하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물 한 잔 따르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그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파에 앉아서 끼어진 텔레비전 화면만 봤어요. 그날 밤은 길었습니다. 서윤 씨가 먼저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한참 더 거실에 있었습니다. 불도 안 켜고 텔레비전도 안 켜고 그냥 어두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들어왔고 이따금 차 한 대씩 지나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제 더 나올 데도 없다는 말.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돌았어요. 처음 들었을 때는 그냥 돈 얘기겠지 했는데 자꾸 되새기다 보니 그게 전부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더 나올 데가 없다는 건 저한테서 더 꺼낼 게 없다는 말이었고 그럼 정리해야 한다는 건 저를 정리해야 한다는 말이었어요. 그게 맞는 해석인지 아닌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틀린 것 같지도 않았어요. 새벽에 잠이 깼습니다. 자다가 깬 게 아니라 처음부터 잠이 안 든 거였어요. 그냥 누워 있다가 새벽이 된 겁니다. 목이 말랐어요. 조용히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물을 한 잔 마시고 서랍 쪽으로 갔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이 있었어요. 정리 내역도 같이 넣어뒀던 거요. 꺼내서 펼쳤습니다. 새벽이라 불빛이 약했는데 그래도 숫자는 보였어요. 적금은 해지가 되어 있었고 집 정리 자금은 대부분 빠져나간 상태였습니다. 퇴직금 잔액은 처음 모아뒀던 것에 얼마 안 되게 남아 있었어요. 숫자를 보는데 이상하게 실감이 늦게 왔습니다. 그동안 꺼낼 때마다 이번 한 번이라고 했고 그 한 번이 여러 번이 됐는데
막상 다 합쳐놓은 숫자를 보니까 그게 이렇게 컸구나 싶었어요. 한 번씩 꺼낼 땐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모아서 보니까 이건 그냥 생활비 몇 번 보태준 게 아니었습니다. 평생 허리 구부려 모아온 시간들이었어요. 통장을 다시 접었습니다. 서랍에 넣으려다 그냥 손에 쥐고 있었어요. 한동안 그러고 섰습니다. 화장실로 갔습니다.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을 봤어요. 새벽 불빛 아래서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늙은 것 같았어요. 땀이 꺼졌고 눈밑이 어두웠고 면도를 며칠 안 했는지 수염이 거칠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제 얼굴인데 이상하게 낯선 사람 얼굴 같았어요. 면도 거품을 짜서 얼굴에 발랐습니다. 면도기를 들었는데 손이 멈췄어요. 거울 속 얼굴을 보다가 세면대 가장자리를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그 차가운 게 손바닥 전체로 올라왔는데 이상하게 그게 좀 났습니다. 정신이 드는 느낌이랄까요? 거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돈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게 있었습니다. 이 집 안에서 제 이름이 쓸모를 다했다는 감각이요. 강동식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무슨 역할인지를 생각해 봤을 때 돈을 내는 사람. 그게 다였습니다. 밥을 같이 먹어도 대화는 준호 얘기였고 집에 와도 신발장부터 컵장까지 준호 자리가 먼저였고 가게 앞에서도 밖에 나가 있으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어젯밤엔 문틈으로 그 말을 들었고요. 면도 거품을 씻어냈습니다. 면도는 하지 않았어요. 그냥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나왔습니다. 아침이 됐고 서윤 씨가 밥을 차렸어요. 저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서윤 씨는 평소처럼 국을 떠다 주고 반찬을 옮기고 자리에 앉았어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요. 저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먹었어요. 무슨 맛인지 몰랐습니다. 밥을 다 먹고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당신 처음부터 이럴 생각이었어요? 말이 나오기 전까지 제가 이 말을 꺼낼 줄 몰랐습니다. 그냥 나왔어요. 오래 참았던 게 아니라 그냥 흘러나온 말이었어요. 서윤 씨가 국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를 봤어요. 표정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거나 당황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그런데 차갑게 받았습니다. 당신이 원해서 도와준 거잖아요. 내가 칼 들고 시켰어요? 그 말이 정확하게 꽂혔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누가 강요해서 한 게 아니었어요. 매번 제가 먼저 점퍼를 집어들었고, 제가 먼저 ATM 앞에 섰고, 제가 먼저 부동산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윤 씨 말은 사실이었어요. 근데 그게 더 아팠습니다. 사실이니까요? 아니라고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숟가락을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뭔가를 더 말하려고 했는데 그때 준호 목소리가 들렸어요. 준호가 와 있었습니다. 언제 온 건지 몰랐어요. 현관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식탁 의자에 앉아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우리 대화를 듣고 있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감정적으로 그러지 마세요. 다 가족이라서 한 거잖아요. 가족. 그 단어가 귀에 걸렸습니다. 가족이라서 한 거라는 말을 들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그 말의 속을 들여다봤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이 이 집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요. 가게 임대료 밀렸을 때 가족이니까 막아줬고, 거래처 대금 엉켰을 때 가족이니까 꺼냈고, 전셋집 보증금 문제 생겼을 때도 가족이니까 도장 찍었습니다. 근데 그 가족이라는 말이 저한테 온 적은 없었어요. 저한테는 의무였고 저 사람들한테는 필요할 때 꺼내는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가족이라는 말이 저한테만 무게였고 저 사람들한테는 포장지였다는 게 보인 거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세게 닫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닫았습니다. 소리를 내면 지는 것 같았거든요. 지금 감정을 드러내면 제가 더 작아지는 것 같았어요. 방 안에 서 있었습니다. 한동안 그냥 서 있었어요. 앉지도 않고 눕지도 않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낮 햇살이 들어왔어요. 이상하게 밝았습니다. 이런 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어울리지 않았어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연이 이름을 봤어요. 마지막 대화가 꽤 됐습니다. 제가 끄는 거였고 제가 밀어낸 거였어요. 지연이가 맞는 말을 했는데 저는 그게 싫어서 외면했습니다. 문자를 쓰려다가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미안하다고 쓰기엔 아직 뭔가 걸렸고 아무 말도 안 하기엔 이 방 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보내지 않았어요. 전화기를 침대 위에 놓고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며칠이 그렇게 흘렀어요. 서윤 씨와 저는 말이 많이 줄었습니다. 밥은 같이 먹었고 자리는 같이 앉았는데 대화가 없었어요. 준호는 여전히 드나들었고 저는 거기서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뭔가를 기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이미 끝난 걸 확인하는 것 같기도 한 날들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출근하듯 나가려고 현관에 나왔는데 신발장 옆 바닥에 뭔가 놓여 있었어요. 작은 여행 가방 하나였습니다. 접어놓은 셔츠 몇 벌이 그 옆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제 것이었습니다. 여행 가방이 거기 있었습니다. 작은 가방이었어요. 제가 예전에 지연이 결혼식 때 하룻밤 자고 오려고 샀던 거였습니다. 그 가방이 현관 신발장 옆 바닥에 놓여 있었고 접어놓은 셔츠 몇 벌이 그 옆에 가지런히 있었어요. 누가 개켜놓은 건지 반듯하게 접혀 있었습니다. 그게 더 이상했어요. 화가 나서 던져놓은 것도 아니고 급하게 밀어놓은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정리된 것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서윤 씨가 거실에 있었어요.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제가 현관에서 그걸 보고 있는 걸 알면서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한동안 그 가방을 보고 있었어요. 뭔가 말을 꺼내야 하는데 입이 잘 안 열렸습니다. 서윤 씨가 먼저 말했어요. 우리 여기까지 하는 게 맞겠어요.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용했어요. 담담하다는 말이 맞을 것 같았습니다. 마치 오래 생각해온 말을 꺼내는 것처럼요. 아니면 이미 오래전에 결론이 난 말을 이제 소리 내서 하는 것처럼요. 저는 가방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뭔가 반박하거나 따지거나 그동안 꺼낸 돈 얘기를 꺼내야 하는 것 같았는데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니, 솔직히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공간에서 더 길게 있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제 자리가 없는 집에서 더 버티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거든요. 셔츠를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서윤 씨는 일어서지 않았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나머지 짐을 챙겼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사실 이 집에 제 물건이 많지 않았습니다. 안방 붙박이장에서 밀려난 양복 한 벌, 베란다 옷걸이에 걸린 옷 몇 가지, 세면대 옆에 놓인 칫솔과 면도기. 그게 다였어요. 짐이 적다는 게 이렇게 쓸쓸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나왔어요. 신발을 신었습니다. 서윤 씨는 소파에 그대로 있었어요. 저는 잠깐 그쪽을 봤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뭔가 한마디를 해야 할 것 같았는데 아무 말도 안 나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렸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서 있는데 문이 열리고 거울이 보였습니다. 가방을 든 제 모습이 거기 있었어요.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아니, 낯선 상황 속에 있는 저 같았어요.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저는 거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날이 좀 흐렸어요. 가방을 들고 잠깐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잠깐 몰랐어요. 가야 할 곳을 몰라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실감이 안 나서였습니다. 예순들의 가방 하나 들고 건물 밖에 서 있는 이 장면이 제 인생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임대방을 구한 건 그날 오후였어요. 오래 찾지 않았습니다. 복잡하게 고를 여유가 없었어요. 동네 부동산에 들어가서 당장 들어갈 수 있는 곳을 물었고 작은 방 하나를 안내받았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었고 창이 작았고 복도 형광등이 낮에도 켜져 있었어요.
화난 게 이상하게 쓸쓸했습니다. 저는 그냥 계약했어요. 더 좋은 데를 고를 마음이 없었습니다. 짐을 풀었어요. 가방을 열었는데 셔츠 몇 벌, 양복 한 벌, 세면도구가 전부였습니다. 작은 방 한가운데 그걸 꺼내 놓으니까 방이 더 비어 보였어요. 저는 한동안 그 짐들을 보다가 그냥 침대에 앉았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배도 고프지 않았고 피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멍했어요. 이혼 절차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마음이 끝난 쪽이 더 차분하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서윤 씨는 조정실에서도 조용했고 서류를 보는 눈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싸울 게 없었거든요. 따질 것도 없었습니다. 다 끝난 걸 확인하는 절차였어요. 가정법원 조정실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서류 모서리를 쓸어내렸습니다. 종이가 반듯하게 인쇄되어 있었어요. 이름과 날짜와 도장 자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보면서 이상하게 아무 감정이 없었어요. 울 것 같지도 않았고 화가 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이게 끝이구나 라는 생각만 있었어요. 끝이 이렇게 조용하다는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끝났어요.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전입 관련 서류를 정리해야 했어요. 임대방 주소로 옮기는 거였습니다. 민원 창구 앞에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어요. 번호가 불렸고 직원이 서류를 처리했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뭔가 대단한 일 같았는데 창구에선 그냥 서류 몇 장이었습니다. 은행으로 갔어요. 자기 이름으로 새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창구 직원이 이름을 확인하고 서류를 정리하고 통장을 내밀었어요. 저는 그 통장 첫 장을 봤습니다. 강동식 이름이 찍혀 있었어요. 잔고는 초라했습니다. 평생 모아온 게 이 숫자냐 싶을 만큼 적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이름이 또렷했습니다. 통장 위에 찍힌 제 이름이 그렇게 선명하게 보인 게 오랜만이었어요. 한동안 이 이름이 이 집에서 돈 내는 사람 이름으로만 불렸거든요. 그런데 통장 위에서는 그냥 제 이름이었습니다. 그제야 제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통장을 들고 은행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좀 났어요. 흐리던 날이 오후 들어서 개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통장을 안주머니에 넣고 걸었어요. 딱히 어디 가야 한다는 게 없었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걷다 보니 국밥집 앞이었습니다. 처음 서윤 씨를 만났던 그 근처였어요. 똑같은 가게인지 아닌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오래된 국밥집이었어요. 간판 글씨가 좀 바랬고 문 앞에 메뉴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잠깐 섰다가 들어갔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인이 물을 가져다 줬어요. 저는 메뉴판을 보지 않고 그냥 국밥 한 그릇을 시켰습니다. 수저가 나왔어요. 예전 같으면 무심코 두 벌을 꺼냈을 겁니다. 그 습관이 아직 손끝 어딘가에 남아 있었어요. 근데 이번엔 안 그랬습니다. 수저 한 벌을 제 앞에 놓고 그냥 그렇게 있었어요. 두 벌 꺼낼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게 슬픈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겠었습니다. 그냥 지금 이게 맞는 것 같았어요. 국밥이 나왔습니다. 국에 밥을 말았어요. 천천히 먹었습니다. 뜨거웠어요. 국물이 넘어가는데 이상하게 목이 좀 잠겼습니다. 울고 싶어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오랜만에 혼자 밥을 먹는데 이번엔 그 혼자라는 게 좀 다르게 느껴졌어요. 예전에 혼자 먹던 밥은 그냥 습관이었는데 지금은 뭔가를 잃고 나서 먹는 밥이었으니까요. 다 먹고 나서 잠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장 보고 오는 아주머니, 아이 손잡고 가는 젊은 부부, 이어폰 끼고 걷는 청년. 다들 자기 갈 곳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잃은 게 많았습니다. 돈도 잃었고 집도 잃었고 재혼도 잃었습니다. 딸 지연이와의 사이도 제가 먼저 밀어냈어요. 평생 악착같이 모아온 것들이 반년 사이에 빠져나갔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 손이 떨려야 하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안 떨렸어요. 계산을 하고 나왔습니다.
걸으면서 지연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 신호에서 지연이가 받았어요. 아빠. 그 한마디였는데 목소리가 잠깐 흔들렸습니다. 화난 게 아니었어요. 기다렸던 것 같은 목소리였어요. 저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미안하다는 말을 준비하고 전화를 건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요. 나다. 알아, 아빠. 밥은 먹었냐? 잠깐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지연이가 말했어요. 응. 아빠는? 나도 먹었다. 그게 다였어요. 긴 말이 없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그동안 얘기도 다 나중 일이었어요. 지금은 그냥 목소리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눈이 좀 뜨거워졌어요. 그냥 잠깐이요. 새벽 산책을 시작한 건 그 며칠 뒤부터였습니다. 잠이 일찍 깨다 보니 그냥 나가게 됐어요. 임대방 근처 골목을 걷는 거였습니다. 별게 없는 길이에요. 오래된 건물들, 가게 셔터들, 가끔 고양이 한 마리. 그게 다였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길이 싫지 않았어요. 아무도 없는 새벽에 혼자 걷는 게 외롭다기보다 조용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새벽이었어요. 걷다가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새 통장이 있었어요.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손끝으로 만져봤어요. 얇고 단단한 느낌이었습니다. 잔고는 적지만 이름은 제 거였어요. 강동식. 그 이름이 이 새벽 골목에서 살아 있었습니다. 집도 잃었고 돈도 잃었고 결혼도 잃었습니다. 근데 끝내 잃지 않은 게 있었어요. 이 이름이었습니다. 이름을 잃지 않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걸 예순들에 알게 됐습니다. 통장을 안주머니에 다시 넣었어요. 걸음을 계속 걸었습니다. 새벽 골목 끝에 가로등 하나가 켜져 있었어요. 불빛이 길 위로 동그랗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 쪽으로 걸어갔어요. 끝난 건 결혼이었고 끝난 건 그 집이었습니다. 제 인생은 아직 거기 있었어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인공에게 한 줄 응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마음까지 함께 전해두겠습니다. 두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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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겠습니다.